예, 안녕하세요. 어, 강원국입니다. 네. 지금 30분이 안 됐는데 갑자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조금 전까지 우리 그 인재개발 원장님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센터 처장님한테 그 전기 그 요금을 왜 올려야 되는가 집중적으로 한 30분 강의를 듣다가 와가지고 얼떨떨합니다. 그 굉장히 설득력이 있네요. 오늘 이제 주제가 마음을 움직이는 말과 글인데 충분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건 뭐 절박한 문제네요. 빨리 전기요금을 올려줘야 될 것 같네요. 그 마음을 움직이는 이제 말과 글이 주제인데 사실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움직이는 말과 글을 쓰고 하기 이전에 우선 우리는 이제 말하는 거, 글 쓰는 거 자체가 어려워요. 움직이는 건 둘째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조직 안에서 뭐 보고서를 쓴다거나 뭐 기획안을 작성한다거나 혹은 뭐 구두 보고를 한다거나 발표를 한다거나 회의에서 발언을 한다거나 일단 말하기 글쓰기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길지 않은 시간인데 그 일단은 어떻게 우리가 말하고 글을 쓸 것인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말과 글이 사람을 설득하고 마음을 움직이는 이제 그런 말과 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제가 한 이제 적어온 게 한 10여 가지 되는데요.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그 말하기 글쓰기에 앞서서 가장 선행돼야 되는 게 듣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제 말을 하기 전에 누군가의 말을 듣죠. 그 말을 하기 위해서도 들어야 되고 우리가 이제 글을 쓸 때도 이 상사가 이제 뭐에 관해서 써라 뭐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써라 이렇게 말을 하시잖아요. 그 말을 듣고 쓰죠. 그러니까 말하기건 글쓰기건 듣기가 먼저입니다. 잘 듣는 사람이 잘 씁니다. 잘 듣는다는 것은 뭔가 뭐 이해를 하고 말귀를 알아듣고 하는 건 이게 기본이죠. 우리 한전 가족 중에 그 뭐 말귀를 못 알아듣는 분은 없으시죠. 근데 이제 거기서 더 나가서 잘 듣는다는 것은 저는 네 가지를 잘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맥락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대통령을 모실 때 대통령께서 다 말해주시지 않거든요. 몇 마디 해주시거든요. 요점만 얘기를 해주시죠. 한전 안에서도 그렇죠. 상사분이 일을 시킬 때나 어떤 글을 쓰라고 그럴 때 다 얘기해주지 못하죠. 그리고 그럴 시간도 없고요. 그러니까 몇 마디를 해주시죠. 대략적인 어떤 방향과 그분이 생각하는 어떤 그 어떤 목적이랄까, 의도랄까 이런 것만 얘기를 해주시죠. 취지 같은 거. 그 몇 마디를 듣고 이제 글을 쓰거나 일을 할 수 있는 게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이거를 하려면은 그 몇 마디에다가 살을 붙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몇 마디 사이사이에 빈칸을 채울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몇 마디를 연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몇 마디를 가지고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몇 마디를 해주시면 그 몇 마디를 거의 화두로 붙들고 이제 그걸 연결해보고 살을 붙여보고 빈칸을 채워보고 하는 작업들을 하죠. 그게 이제 맥락을 파악하면서 듣는 것입니다. 전 기업에서도 한 17년 있었는데요. 그 회장님을 세 분 모셨습니다. 그분들 모실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저 위로 올라갈수록 자세하게 얘기 안 해주세요. 그럴 시간도 없고요. 두 번째로는 배경을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몇 마디를 해주면은 다행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는 한 마디만 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관해서 써라, 혹은 뭐를 해라.
지시만 해주시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이제 맥락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맥락은 여러 개일 때 파악이 가능한 거지 하나를 가지고는 맥락이 파악이 안 되죠. 하늘에 별들이 많을 때 별자리를 그을 수 있지 북두칠성 하나만 있는 데는 별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죠. 그때는 배경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 한마디 뒤에 숨어 있는 배경, 그분의 어떤 요구, 기대, 니즈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죠. 왜 이걸 하라고 하지? 뭘 써드려야 이분이 만족할까? 이런 건 이제 그 한마디 뒤에 숨어 있는 이제 배경을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장이 저보고 야 우리 그룹도 그 인력개발원 하나 만드는 걸 검토해봐 이러면 도대체 어디에다가 어떤 규모로 어떤 용도로 어떤 목적으로 이걸 만드시려고 하는가 그거를 알 수 있어야죠. 그래서 그걸 안 상태에서 그 인력개발원 건립안을 작성하거나 이렇게 건립하겠다고 보고를 드려서 그게 회장님 마음에 들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 나도 그렇게 그 방향 좋은 것 같아. 그렇게 한번 추진해봐. 이 말을 들을 수 있어야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 한마디를 가지고 이제 그 배경을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 한마디로 배경은요. 위에서 이제 우리 한전 사장님이 뭐라고 한마디를 하셨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 밑에 계신 그 임원분들, 부서장님들은 그 한마디의 배경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한마디의 의미가 뭔지, 어떻게 하라는 건지. 사실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장 주재 회의를 하는 것이고요. 회의 때 듣고 나오면은 그거를 전파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그 배경 파악을 못하면 아래 직원들에게 배경 설명을 할 수 없으면 그 경우는 회의에 들어가면 안 되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장님이 전체에 다 얘기를 해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몇 분에게 해주시는 거고 그 몇 분은 그걸 전파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그 배경 설명을 잘 하지 못하면은 역할을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뭐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국정 전 분야를 대통령이 다루지만 대통령의 말을 직접 듣는 사람은 10명도 안 돼요. 그 10명도 안 되는 사람이 전 공무원에게 그걸 전파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게 듣기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작구에 얽매이는 사람 그런 분들은 그런 전파력이 없죠. 그대로 받아 적어서 받아 적은 거 그대로 읽어주는 사람. 그 몇 마디의 맥락을 파악하고 그 한마디의 배경을 파악해서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이거는 뭐 지금 윗분들만이 아니고 지금 사원이신 분, 대리이신 분들도 언젠가는 겪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그런 훈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키웠냐? 전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친척집에서 그때부터 살았어요. 그래서 늘 그걸 파악하려고 노력했어요. 이모가 말씀하시면 고모부가 얘기하시면 또 외삼촌이 얘기하면 여러 군데서 살았기 때문에 그때 만나는 분들 그걸 그렇게 훈련을 쭉 하고 나중에 이제 김우중 회장을 만나니까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니까 훨씬 남들보다 말귀를 잘 알아듣게 되더라고요. 세 번째 듣기를 잘하는 것은 대통령이 아무 얘기도 안 해주실 때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죠. 조직에서도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 경우, 시키지 않은 일 또는 이렇게 쓰라고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해주세요. 근데 그걸 써야 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자면 그 기획안 같은 거 그건 자기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야 이런 건 한번 기획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건 제안을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쓰는 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글이
혹은 내가 이렇게 발표를 이제 하게 되는 경우 그 말이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쓰고 싶은 글 쓰면 뭐 쉽죠. 근데 그건 집에서 할 일이지 직장에서 월급 받고 하는 일은 아니에요. 월급 받고 말을 하고 글을 쓴다는 것은 그 자기가 투여된 시간이 어떤 성과를 내고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게 통과돼야 돼요. 통과가 되려면 윗분 마음에 들어야 돼. 윗분이 아무 말도 안 해주셨지만 윗분의 생각을 읽어서 마음에 드는 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저는 듣지 않았지만 읽는 능력 이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저의 경우에는 그분이 되어 보는 거죠. 그분이 돼서 그분의 처지, 그분의 입장, 그분의 어떤 마음, 심정 이걸 가지고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사실 그게 안 되면 스피치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미 FTA에 대해서 초안을 일단 써야 되는데 말씀을 안 해주셔요. 그러면 한미 FTA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할지를,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할지를 내가 생각해 봐야죠. 그분 입장에서, 그분 처지에서, 그분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저는 뭐 그걸 빙이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스피치 라이터는 이제 고스트 라이터라고 하죠. 유령 작가, 영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분의 영혼이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거가 이제 세 번째 듣기 능력이다. 근데 첫 번째, 두 번째는 맥락을 파악하고 배경을 파악하는 일은 사실은 그 즐거운 일은 아니에요. 종속돼 있는 거예요. 암중모색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에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번째는 내가 끌고 가는 거죠. 내가 주도하는 거죠.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제 꼭 그 윗분이 그렇지 않아도 그거 필요해. 너 어떻게 그걸 생각했어? 내가 그렇지 않아도 너한테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죠. 왜 그러냐면 나는 그 시기가 되면 그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대통령 모시고 순방을 가면요, 저는 그때 늘 3분 5분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대통령 일정을 보고 대통령이 갑자기 나한테 전화를 해서 뭘 궁금한 걸 물어보신다거나 그럴 때 뭘 물어보실까, 그거에 대한 답변이 내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나. 그러니까 늘 그분에게 주파수가 맞춰져 있는 거죠. 거의 그 동기화되어 있는 거예요. 일체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태가 되면은 윗분이 깜짝깜짝 놀래는 걸 제안도 하고, 근데 그거는 자기가 즐거워요. 자기가 보람 있고 자기가 성취감을 느껴요. 마지막 네 번째 듣기는 윗분의 얘기에 반하는 거를 글로 쓰거나 행동하는 겁니다. 윗분이 A라고 얘기했는데 B라고 쓰거나 B의 방향으로 일을 처리하는 거죠.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허락을 받아야 되겠죠. A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B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B라고 생각할 때 그 말을 할 때 조건이 있어요. 무대뽀로 B라고는 할 수 없죠. 내 성향, 내 취향이 그러니까 나는 B가 좋습니다 하면 안 되죠.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B라고 얘기를 해야죠. 이유와 근거가 타당해야죠. 설득력이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이제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제 3자가 봤을 때도 A보다는 B가 좋아야 된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자기가 객관화해서 봐야 돼요. 윗분이 계시고 내가 있다. 이 양자 관계에서 제 3자가 봤을 때도 윗분 A보다는 B가 낫다. 마지막 세 번째 결정적으로요, A보다는 B가 결과가 좋아야 돼요. 그리고 윗분이 아세요. B로 하면은 A보다 낫겠다 하면은 수용해요. 윗분이 절대 그거 가지고 고집 피우지 않습니다. 글도 마찬가지고
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뭐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되게 자기 주관이 강하고 뭐 고집이 있으신 것 같지만 그 자기 얘기보다 더 좋은 것을 얘기하는 사람을 제일 좋아합니다. 자기에게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시킨 대로 하는 거 그냥 날로 먹는 게 없잖아요. 자기가 한 80점 수준의 뭘 그 일을 시키고 요구를 했는데 90점짜리 150점짜리를 가져와서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당연히 고맙죠. 그 위에 더 윗분한테 갖고 올라갈 때는 자기가 90점짜리, 자기가 150점짜리가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그걸 좀 자존심 상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불협화음, 뭔가 이렇게 좀 잡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비를 제시하는 어떤 태도나 그런 걸로 인해서 그 사람의 어떤 자세나 윗사람을 업신여긴다던가 뭐 이렇게 허접한 소리를 해 까칠하게 저는 B가 나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게 좀 문제가 되지만 저는 그런 건 사소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은 A보다 더 나은 B를 갖고 가면 한두 번은 까일지 몰라도 윗분도 알아봅니다. 봐라. 왜 그러냐면 A를 갖고 올라갔는데 더 윗분이 B 비슷한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야 이놈 말 맞았네. 그 아래 다시 내려와서 B, 야 윗분이 B라는데 이 말 하기도 이제 난처하고 그런 상황을 한두 번 겪다 보면은 그 친구를 신뢰하게 되고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네 번째 수준이 됐을 때 구성원의 다수가 네 번째 수준에 이르렀을 때 한전은 발전한다. 정체되지 않는다. 윗세대보다 아랫세대가 더 나은 그 아이디어를 내고 그래야 발전을 하죠. 윗분들만 쳐다보고 윗분들만 쫓아가는 조직은 미래가 없죠. 윗분들 수준에 정체되어 있잖아요. 윗분들이 90점이면 한전은 90점에 머물러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윗분들도 이제 그거를 요즘에는 저도 이제 나이가 60인데요. 우리 세대가 그렇게 뭐 거지적이거나 꼰대이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고, 근데 오히려 지레짐작하고 그럴까 봐서 오히려 자기 의견을 감추고 그냥 머리를 수그리고 하는 게 저는 더 문제다. 그 위에서는 얼마든지 그걸 받아들일 준비는 저는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듣기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말을 하고 글을 쓰건 간에 결국은 어휘와 문장으로 말하고 씁니다. 어휘와 문장으로. 뭐 글은 여러분들 뭐 명명백백하게 그렇다고 얘기를 하실 텐데 말도 그렇습니다. 말도 이렇게 녹음을 해서 글로 풀어 보면 거기에 다 드러나요. 어휘력과 문장력에 한계가 있는 분들 말이 허접해요. 그러니까 어휘력과 문장력이 빈약하면 말이 빈곤해요. 그러니까 이제 참 그런 분들은 어쩌면 억울한 분들도 있어요. 그냥 머릿속에 갖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수준은 되게 높은데 그 표현이 안 돼서 그걸 담아낼 그릇이 빈약해서 자기도 모르게 손해보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어휘력과 문장력 부분은 저는 어떻게 해결을 했냐. 네이버 국어사전으로 해결했습니다. 저는 아주 그거를 열어놓고 삽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을. 뭐 다음 국어사전이건 뭐 다른 뭐 구글이건 다 온라인 국어사전이 있어요. 저는 제가 생각난 단어를 거기다 쳐보는 게 너무 재밌어요. 쳐보면 유의어 중에 더 맞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 단어를 찾는 게 너무 즐거워요. 그 단어를 제 글에 쓰고 제 말에 씁니다. 뭐 운영과 운용,
보전과 보존, 파장과 파문, 뭐 그런 뭐 확대와 확장, 이 차이가 뭘까? 이 뉘앙스의 차이를 찾아보는 게 재밌고요. 두 단어 중에는 반드시 맞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플로베르가 뭐 일물 일어설 얘기했잖아요. 그 자리에 딱 맞는 단어는 하나다. 마크 트웨인이 그랬죠. 그 자리에 딱 맞는 단어를 쓰느냐, 적당히 맞는 단어를 쓰느냐는 번갯불과 반딧불의 차이라고. 딱 맞는 단어를 찾아서 써라. 근데 그게 국어사전에 다 있어요. 글을 쓸 때, 보고서 쓰실 때 어휘력 빈약한 분들의 특징은 쓰는 단어만 계속 쓰고 그 어휘의 풀이 작기 때문에 같은 단어를 굉장히 반복해서 써요. 보고서 하나에 또는 뭐 여러 보고서를 그 사람이 쓴 보고서를 보면 쓰는 단어만 계속 반복해서 쓰는 경향이 있죠. 또 하나 결정적인 특징이 그 자리에 안 맞는 단어를 자꾸 쓰는 거예요. 그런 게 몇 개 들어가 있으면은 왠지 읽는 사람이 이게 뭔가 이렇게 글이 모호하고 이렇게 와닿지를 않아요. 맞지 않는 단어들을 쓰면. 그럼 이제 문장은 어떻게 하냐? 저는 예문을 봅니다. 예문. 국어사전의 예문. 여러분들 보고서 쓰실 때 이 문장이 이렇게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럴 때는 그래도 뭔가 키워드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쳐보세요. 그럼 그 단어가 들어가 있는 예문이 뜨죠. 그 예문을 참고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예문을 쭉 보는 것만으로도 머릿속에 이 문장이 만들어져요. 저는 문장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만 지키면 좋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글 쓸 수 있다. 1번, 가급적 문장의 길이를 짧게 써라. 2번, 문장 내에서 불필요한 건 다 걷어내라. 뭐 매우 대단히 굉장히 진짜 정말로 참으로 아주 무슨 뭐 그리고 그러므로 그리하여 뭐 그런데 이런 것들 없어도 되는 것들 있거든요. 그리고 동어 반복을 되게 많이 해요. 역전환만 하는 거 아닙니다. 새로운 뭐 신제품 뭐 이런 소리를 해요. 새로운 제품이면 새로운 신제품 그런 거 정말 많이 씁니다. 새로운 자 자체가 형용사는 가급적 쓰지 마세요. 보고서에서. 부사는 말할 필요도 없고 스티븐 킹이 그랬죠. 지옥으로 가는 길은 부사로 덮여 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들이에요. 빼도 되는 것들이에요. 그거 다 빼는 거.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주술을 맞춰서 써야 돼요. 주술, 주어와 서술어를 호응하게.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저는 이제 뭐 주술과도 관련이 있는데 그 주어와 서술어를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주어가 뭐 없어도 되긴 하는데 도대체 그 저 뒤에 나온 서술어의 주인이 누군가. 근데 또 서술어조차도 뭐 같습니다, 듯합니다. 이게 모호해. 꼬리를 내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명료하게 전달이 안 되는 글이 되는 경우가 이제 주어와 서술어가 맨 앞대가리와 맨 끝이 좀 뭉개져 있을 때 이제 그런 주술이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소리내 읽어보는 겁니다. 소리내 읽어봐서 잘 읽히면은 잘 쓰신 겁니다. 문장에 문제가 없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욕심내서 여러분들 누군가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대개 요 주술을 다 맞추고요. 군더더기가 없고요. 뭐 말이 늘어지지 않습니다. 또박또박 따박따박 말을 이렇게 짧게 말하면서 툭툭 치고 갑니다. 거기다 더 나가서 수사법을 구사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일상적으로 수사법을 구사하고 있어요. 뭐 은유직유는 말할 필요도 없고 대꾸법이니 열거법이니 반복법이니 뭐 대조법이니 이게 보고서에도 다 구사가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수사법을 잘 구사한다는 거. 하나 마지막으로 다양한 문형을 구사합니다. 다양한 문형.
여러 아까 이제 단문 짧게 쓰라고 그랬는데 짧게만 하는 게 아니고 중문, 포유문, 의문문, 평서문, 명령문, 뭐 감탄문, 일형식의 문장, 이형식의 근데 요런 이 복잡한 건 공부할 필요 알 필요도 없는데 딱 하나만 하시면 돼요. 국어사전 예문에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굳이 이게 은유법인지 뭔 직유법인지 대유법인지 화류법인지 이거 몰라도 돼요. 그냥 그 문장 안에 그게 스며들어 있어요. 그게 수사법으로 활용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문장을 보고 유의어를 보다 보면 자기 어휘력, 문장력이 키워지고 글뿐만이 아니라 말도 잘 할 수 있게 된다. 이게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이 어휘력과 문장력을 키워야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저는 이 요약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약 능력. 이게 왜 요약 능력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건 누구에겐가 보고를 받건 누구의 발표를 듣건 혹은 회의를 할 때 누군가의 발언을 들을 때 우리는 요약합니다. 요약하면서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언제 요약하냐? 아래 직원이 쓴 보고서를 볼 때 혹은 자료를 볼 때 늘 요약을 하죠. 그 다음에 또 글을 쓰려면 저는 가장 중요한 실력이 요약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약 실력. 사실은 쓸거리는 차고 넘치는 거예요. 사실 그거를 어떻게 큐레이션하고 편집하느냐 그 요약 능력이에요. 그 요약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사실 요약한다는 것은 크게 사실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우선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걸 구분할 수 있어야죠. 그래야 요약이 되죠. 그래야 덜 중요한 걸 쳐낼 수 있으니까. 아니면 중요한 걸 뽑아낼 수 있으니까. 뭐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느냐. 두 번째는 뭐가 내가 지금 쓰고자 하는 주제에 와 관련되느냐 아니면 주제와 동떨어졌느냐 이걸 또 구분할 수 있어야죠. 회의를 할 때도 누가 발언을 막 할 때 회의 주제와 관련 없는 얘기는 그냥 스킵하면서 이렇게 요약하면서 들어야 돼요. 그 요약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회의하는 사람 전체가 그 주제에서 벗어나서 헤매게 되면은 그냥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시간만 오래 회의를 하고 나중에는 결과물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제와 얼마나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아낼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요약에서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중복되는 것을 중복이라고 아는 겁니다. 이게 한 얘기가 또 나오고 그러면 이건 중복이니까 지우고 우리가 이제 자료를 찾을 때도 뭐 인터넷도 보고 뭐 종이 무슨 보고서 남이 써놓은 것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다 보면은 이제 중복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저는 중요한 게 진짜 중요한 중복은 반복입니다. 그거는 오히려 채택해야 되는 중복이죠. 근데 글을 막상 쓰다 보면 우리가 중언부언 한다고 그러죠. 비슷한 내용이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막 해서 그건 중언부언, 그건 중복이에요. 중복은 제거의 대상이에요. 근데 중요해서 반복되는 거 그거는 오히려 채택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게 이제 중복이건 반복이건 이게 계속 나오는 거에 대해서 처리하는 이게 이제 요약에서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요약에서 이제 필요한 것은 다 털어낼 거 털어내고 하고 나서 남은 걸 가지고 비슷한 것끼리를 묶는 능력입니다. 분류하는 거. 그걸 범주화한다고 그래요. 범주화 역량이에요. 이 역량 다들 있으실 거예요. 학교 다닐 때도 뭐 이렇게 덩어리 이렇게 묶는 훈련들 많이 하셨어요. 묶지 않으면 기억하지 못해요. 묶어서 보고해야 윗분들도 한눈에 이렇게 딱딱 들어줘. 덩어리를 지워줘야 되는 거죠. 보고서 쓸 때는 한 패러그래프씩 이렇게 단락별로 덩어리가. 근데 아까 중복 얘기했는데 이 덩어리에서 나왔던 얘기가 저 뒤에 덩어리에서 슬그머니 다른 별로 이렇게 둔갑을 해서 또 나와요. 그건 이제
중복을 제거하지 않은 거죠. 또 어떤 분은 같은 내용이 두 덩어리에 걸쳐서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이 같은 내용이 이걸 두 덩어리를 합쳐서 한 덩어리로 해서 거기서 얘기를 끝내야 되는데 그 다음 덩어리로 넘어가 있어. 근데 그걸 몰라. 이건 범주화를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요약은 불필요한 거 없앤다, 주제에서 벗어난 거 버린다, 중복을 없앤다, 그리고 남은 걸 가지고 범주화, 그러니까 분류한다. 이거가 될 수 있으면은 뭐 누구 말을 들을 때도 딱 듣고 나서 세 가지 얘기하셨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범주화를 한 결과죠.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죠. 글을 쓸 때도 들어갈 내용을 덩어리 딱딱 지워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건 이제 저는 이제 글을 쓸 때 여러 가지 방식을 쓰는데 뭐 다양하게 씁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보고서에 들어갈 키워드를 나열해 봐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단계로 그 키워드를 각각의 키워드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봐요. 그걸 저는 화제문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5가지 키워드가 들어가야 된다, 이 보고서에. 그러면 이 5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5개의 문장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5개의 문장을 저는 가지고 이제 5개의 문단을 만드는데 5개 문단의 첫 문장을 이 화제문으로 배치를 해요. 툭 치고 나가요. 그러니까 단락 하나하나가 2갈씩이에요. 그래서 윗분이 보실 때 첫 문장만 후루룩 봐도 전체 내용이 파악이 되게끔 첫 문장으로 툭툭툭 쳐놓고 그 다음 문장으로 부연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서너 개, 4-5개 문장으로 한 문단을 이루고 그 문단이 모여서 이제 보고서가 글이 되는 거죠. 키워드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이렇게도 해요. 요약으로 쓴다고 그럴 때 쓸 수 있는 만큼 써요. 뭐 서너 줄을 써. 내가 아는 만큼 써요. 그리고 두 번째로 써둔 것과 관련되는 내용을 찾아서 붙여요. 인터넷을 뒤지건 옛날 남이 써놓은 보고서를 보건 관련되는 거, 내가 써둔 것과 관련되는 거. 근데 그 관련되는 것을 붙일 때 분량을 내가 써야 될 분량의 최소 3배 수를 만들어요. 한 장짜리 보고서 써야 된다 그러면 3장 이상을 만드는 거죠. 긁어다가 붙이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당연히 3장을 한 장으로 줄이는 거죠. 한 장으로 줄이는 점. 이렇게도 요약으로 글을 씁니다. 또 이렇게도 글을 써요. 저는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A4 용지를 갖고 와서 여러분들 그 처음에 구상하는 단계, 기획하는 단계는 가급적 종이에 펜으로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노트북 열고 치지 마시고. 그래서 A4 용지에다가 저는 카페 가서 이렇게 문장을 나열해 봐요. 요런 내용 문장을 써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노트북을 열고 빈 문서에다가 그 문장들을 띄엄띄엄 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띄엄띄엄 쳐놓은 문장 각각을 문단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문단을 배열합니다. 순서를 부여해요. 요 순서 부여하는 작업이 구성이죠. 구성. 재밌어요. 뭐 소설 쓰고 이런 사람들은 뭐 그걸 플롯을 만든다, 플로팅이라고 그러는데 요걸 앞에 치가지고 이게 2갈씩도 되고 미갈씩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식. 뭐 소설 쓰는 사람 뭐 피카레스크식, 옴니버스식, 뭐 액자형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건 뭐 우리는 뭐 몰라도 되고 그냥 평면적으로 이거를 순서를 바꿔 보는 거예요. 이 덩어리의 순서를 배치해 보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이게 요약으로 이게 다 제가 글을 쓰는 방식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글을 쓸 때도 이 요약 능력이 필요하고 남의 말을 들을 때 또는 남의 글을 읽을 때 이 요약 능력이 중요하다. 사실은 제가 학교 다니면서 학교에서 내가 얻은 내가 평생 사는데 도움됐던 것 중에 1번이 요약 능력입니다.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결국 요약 능력 하나 키우려고 그렇게 국어도 배우고 사회도 배우고 사회 과목 다 우리 요약 능력 키운 거예요.
그때 뭐 알았던 지식, 그런 배경 지식들은 사실은 지금은 다 검색하면 나오고 인터넷 열어놓으면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다지 그렇게 지금 그렇게 도움이 된다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요약 능력을 키워줬구나, 학교에서. 그 훈련을 한 20년 했구나, 요약 훈련을. 근데 제가 2000년에 청와대 갔을 때 그래도 부족해가지고 저 위에 상사분이 요약 능력, 요약 훈련을 시켰어요, 저한테. 그 칼럼을 30개를 뽑아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자네가 좋아하는 칼럼니스트 있으면 그 사람 거한 30개를 뽑아오라고. 그랬더니 1번, 각 칼럼의 핵심 문장에 밑줄을 그어오래요. 한 문장에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 문장에. 그거 갖고 왔더니 2번, 각 칼럼을 3문장 이내로 압축해 오래요. 요지를 파악해 오라는 거예요. 우리 국어 시간에 맨날 주제와 요지 파악했잖아요. 그리고 갖고 왔더니 3번째로 칼럼에 소제목을 달아오래요. 중간 제목을. 그러니까 칼럼이 중간 제목이 이제 안 달린 칼럼이었는데 소제목을 달아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갖고 갔더니 4번째로 칼럼니스트가 그 칼럼에서 주장하는 메시지, 주제문을 파악해 오래. 그 주제문을 한 문장이죠. 그걸 파악해 갔죠. 그랬더니 또 그 주제문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옹호하래. 당신 생각과 같으면 옹호하고 다르면 반박하래. 근데 대신에 그걸 글로 써오래. 그래서 글로 써갔죠. 그랬더니 이게 바로 네 글이다고 이제. 네가 이 글 하나를 쓰기까지 몇 단계 너는 요약을 거친 거라고. 모든 글을 이렇게 쓰면 된다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요약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